예상을 하회하는 미국 GDP 수치와 반대로 상회하는 PCE 수치 발표 이후 소프트 랜딩 내러티브는 쏙 들어가 버리고 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올해 금리 인하를 한 번 겨우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위기로 급반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을 때 10년간 잘 나갔던 섹터는 에너지와 리츠였습니다. 이 와중에 캐나다도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고소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44.6%로 대폭 인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00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은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중국은 이란으로부터 하루 1.5밀리언 배럴의 석유를 수입 중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란산 원유를 말레이시아산으로 택가리를 해서 수입해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회의원들은 이 경로를 폐쇄하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처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악관이 현행법을 제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며칠 전에도 이란 원유가 남중국해에서 16밀리언 배럴을 중국 원유선으로 옮겨 싣는 택가리 현장이 미국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 중단 요청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자신의 바람인지 아니면 실제 뉴스인지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제재를 강하게 집행할 가능성이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IMF는 오펙 플러스가 7월부터 석유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IEA도 아니고 IMF는 좀 뜬금없기는 한데 이런 뉴스는 왜 전부 블룸버그를 통해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상호 무역에서 미국 달러 사용을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유가를 결정하는 통화인 미국 달러의 지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관계가 틀어진 베네수엘라는 미국 석유 제재를 피해 석유 수출 거래에 코인 사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여 석유 판매 수익이 외국은행 계좌에서 동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입금이 끝나서 그런지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석유 섹터는 PE 지표상 역사적으로 다른 시장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유가가 조금 올라왔지만 미국의 석유 굴착기와 유정 완성 수준을 보면 올해 놀라운 생산량 상승은 힘들어 보입니다. 페르미안에서 가장 많은 굴착기를 운영 중인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HP의 CEO도 시추 장치수가 늘어날 것 같냐는 질문에 하반기에 상황이 나아지기를 희망하지만 현재 특별한 추가 정보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5월 셰일 유전의 생산량이 많이 증가할 거라는 EIA 예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업체 베테랑은 지난달 미국 셰일 석유 생산량이 거의 정점에 가까워졌고 결과적으로 정체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여러 기관은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더라도 석유나 천연가스의 수요가 크게 내릴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석탄의 수요는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될 거라고 보는데 지난 20년 동안 천문학적인 투자에도 여전히 꼴등인 풍력과 태양광이 그래프처럼 급격히 상승할 거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석탄의 사용 또한 그래프처럼 크게 떨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가장 밀고 있는 캘리포니아 몇몇 도시의 전기세가 미국 평균의 2배가 넘는 걸 보면 천연가스와 석탄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미국 최대 태양광 기업 중 하나인 선파원은 지붕 태양광 패널 시장 붕괴 위기와 함께 주거용 설치 서비스를 중단하고 전체 직원의 3분의 1을 감축할 계획입니다. 올해 들어 이상하리만치 석유 섹터 전도사가 된 JP모건은 풍력, 태양광,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늘어날수록 석유 수요가 같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그 이유로 대체 에너지 기술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의 광산 채굴, 제조 및 운송은 거의 100% 화석 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석유 재고량이 줄어드는 동안 중국은 석유 재고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석유뿐 아니라 구리와 다른 원자재도 굉장히 사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금을 엄청나게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금 거래량은 2023년 평균보다 400% 더 큽니다. 이런 일련의 행위에 대해 여러 전문가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또는 경제가 살아날 것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여러 가지 예상합니다. 그중에서 자국화폐의 평가절하를 완화하고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로 인해 원자재의 기준이 되는 미국 달러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주식이 바닥을 찍고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그래프는 알리바바를 예를 들었는데 대부분 모든 중국 주식이 정치적인 이유로 큰 기관 투자자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돌아온다면 급등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기술주나 S&P 500을 끌어올렸던 자금이 특별히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한다면 저평가인 중국 주식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펀더멘틀만 보자면 JD와 바이두 경우 EV 대비 에비타가 3점대 초반 수준이고 알리바바도 4점대 중반 수준으로 비슷한 규모의 미국 회사들과 비교하면 극단적으로 저평가입니다. 예를 들어 알리바바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서 매출은 12배, FCF는 5배,
현금 보유는 4배가 늘었지만 주가는 제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주식은 JD와 알리바바 두 주식만 조금 들고 있습니다. 알리바바가 1년 동안 주가는 더 빠졌지만 중국 내 경쟁에서 시장을 더 뺏길 거로 봐서 JD의 업사이드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JD는 지난 분기 2.8%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알리바바는 2.6%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 외 바이두나 PDD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트럼프가 당선되면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더 심화할 수도 있습니다. 석유 관련 전쟁이나 정치 같은 국제 정세에 관한 뉴스가 많다 보니 조금 묻혀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역대급 해양 유전 발견 소식입니다. 이 소식으로 해당 PEL 83 뉴욕의 조인트 벤처 지분이 있던 캐나다의 소형 회사인 SEI가 한 주 만에 100% 넘게 올랐었습니다. 이익 실현으로 조금 내려왔지만 올해 동안 233%, 1년 동안 550%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캐나다 벤처 증시 상장이라 한국 투자자분들에게는 접근이 어렵겠지만 PEL 83구역에서만 10빌리언 배럴의 회수 가능한 매장량이 발견됐기 때문에 나미비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합니다. 개인적으로 SEI의 현재 주가 1달러는 가진 지분 대비 개발이 진행될 시점인 3에서 4년 정도 보면 굉장히 헐값으로 보여서 1달러 밑에서는 장기적으로 베팅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최근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과 쇼팅 물량이 꽤 있을 거라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극심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운 좋게 낮은 가격에서 조금 주었고 단기 주가 변동과 관계없이 첫 시추가 진행될 때까지 장기적으로 들고 있을 생각입니다. 현재 PEL 87지역의 4.9%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영향력을 위해 나미비아 현지의 지라프 에너지 지분의 67%를 확보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에 지분을 팔 수도 있고 현재 PEL 83뿐만 아니라 원유 매장 잠재성이 큰 PEL 79, 87과 90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로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PEL 79, 87과 90구역에서도 83처럼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해양뿐 아니라 육상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미비아의 해양유전은 이번에 발표된 PEL 87구역의 10빌리언 배럴 매장량 외에 나미비아 해양유전 통틀어 100빌리언 배럴의 잠재적인 매장량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이아나를 이을 차세대 대규모 해양 개발로 이야기되는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미비아는 쉐브론, 우드사이드, 토털, 로열 더치쉘 등 세계적인 메이저 기업들이 운영을 주도하고 조인트 벤처로 낮은 지분들을 여러 소형 회사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SEI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회사라 주가가 5배나 뛸 정도지만 대형 회사들은 사업 규모가 다양하다 보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 LNG 사업으로 유명한 호주의 WDS 경우 2022년에 BHP와의 합병으로 인한 손실이나 최근 산토스와의 초대형 합병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가가 1년 최저가를 경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7.6% 정도의 배당은 너무 안전해 보이고 호주뿐 아니라 이번 나미비아를 포함해서 세네갈, 동티모르, 멕시코, 캐나다에도 새로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 잠재성이 좋습니다. 1년 최고가가 26달러 근처인데 시간이 문제지 장기적으로 주가 회복은 크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진행 중인 LNG 수출 프로젝트에 관심이 큽니다. 그 외 GALP, PCL, BW, 라이노 등은 미국 상장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이노 에너지는 해양 시추업체 애니와 11월에 최소 2개의 유정 시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SEI가 지분이 있는 PEL 87의 운영자인 호주의 우드사이드는 올 12월에 드릴링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SEI가 지분이 있는 PEL 90 지역의 운영자인 쉐브론도 12월에 드릴링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메이저 기업인 토탈도 내년에 첫 나미비아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렇듯 알아야지. 애니, VAL, BORR, DO, SDRL, TDW 같은 해양 시추 서비스 업체나 테크닙 FMC처럼 최근 해저에서 유압장치보다 더 효율성이 좋은 전기 펌핑 기술을 도입한 해양 시추 기술 기업 등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데자디는 1분기 실적 프리뷰에서 탑픽으로 대형 석유회사로 CVE, 대형 천연가스 회사로 TOU, 중소형 회사 중에는 CPG를 뽑았습니다. 그 외 AAV, VET 등도 뽑혔습니다. 에릭 누텔은 이번 주 마켓콜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TOP픽으로 CPG, PDS, POU를 뽑았습니다. CPG와 PDS는 2주 연속 뽑혔습니다. CPG에 대해서는 몬트니에서 지금까지 가장 경제적인 유정을 운영 중이며 그동안 인수로 매장량도 15에서 20년 정도로 충분하고 CEO가 앞으로 1, 2년 동안 인수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유가 80달러 정도에서 3.5배의 현금 흐름과 거의 18%에 달하는 FCF를 보여주고
현재는 FCF의 60%를 주주환원에 사용 중이지만 1년 안에 80% 정도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밌는 발언은 밤에 안심하고 푹 잘 수 있는 주식이라고 했습니다. 캐나다 최대 시추업체인 PDS에 대해서는 캐나다 시장이 미국보다 훨씬 활발하고 경쟁이 덜 심하다고 합니다. 현재 부채를 엄청난 속도로 줄이는 중이고 현재는 FCF의 30에서 40%를 주주환원에 사용 중이지만 50%로 올라오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내년에 14% 정도 FCF가 기대 중이고 현재 본인 펀드가 전체 지분의 9.9%를 소유 중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탑픽이었던 BT는 이번 주에 빠졌는데 자사주 매입 제한 조항을 면제받으면서 미국 시장에서 자사주 매입 규모를 2배로 늘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공격적인 자사주 매입을 하는 중이었는데 더 많이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트로브라스는 최근 배당이나 CEO 거취 문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룰라 대통령이 강경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면서 현재 배당 문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결될 조짐을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 룰라 대통령과 회사 관계자들이 개미들 털어내려고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지 의심까지 되는 지경입니다. 옵시디언은 요즘 소리 없이 잘 나가면서 작년 가을에 찍었던 1년 최고가를 넘겼습니다. 1달러만 더 오르면 2022년 가을 가격에 도달할 것 같고 2022년 6월 최고가인 13달러도 돌파하길 기대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포트의 70%를 차지했다가 가을 고점에서 페트로탈로 갈아탔습니다. 페트로탈의 4월 생산량은 23일까지 하루 17,856배럴로 2분기 목표치인 19,000배럴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페트로탈은 원유 생산뿐 아니라 거북이도 방생해야 하고 지역 주민들의 농사와 축산업도 신경 쓰느라 뭔가 산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한국도 그렇겠지만 캐나다는 은행 모기지를 이용하여 세컨드하우스로 소형 콘도를 구입하고 렌트 주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재테크 방법이었습니다. 받은 렌트비로는 모기지를 갚으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득을 본다는 구조였습니다. 가장 큰 전제는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우상향한다는 것입니다. 모기지를 이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매력적이긴 했지만 요즘 금리도 높고 부동산 가격도 한풀 꺾이면서 이런 재테크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무엇보다 캐나다 경우 임차인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강하기 때문에 집을 엉망으로 사용하거나 렌트비를 내지 않고 무단 점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 싸움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차인을 잘못 만나면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리츠 주식들이 금리 상승 등 여러 이유로 바닥을 찍은 가운데 직접 투자가 아닌 리츠 주식을 통한 간접 투자가 부동산업자나 변호사 그리고 임차인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안한 투자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주식은 현물보다 선행지표라고 하나 금리 인하 시기는 파월형님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 지하실이 기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거기까지.